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 제1장, 존재의 물음의 필연성, 구조, 그리고 우의. 1절은 존재의 물음의 필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존재의 물음을 물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비록 우리의 시대가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한 것을 자신의 공에 의한 진보로 치고는 있지만 말이다. 이 당시에는요, 독일 관념론이 1830년대 헤겔 철학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요, 자연주의, 실증주의, 유물론의 등장으로, 그리고 유행으로요, 그 독일 관념론이 몰락하고요. 근데 실증적인 것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요, 끌고 가려고 했던 철학자 칸트가 이 당시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카이데거의 시대 때는요, 칸트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유행이 된 시기인데요. 자, 그래서 독일 관념론은 몰락했지만 칸트를 우회해서 형이상학이 다시 부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비록 우리의 시대가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한 것을 자신의 공에 의한 진보로 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칸트의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형이상학은요, 존재에 관한 학문이었거든요. 존재를 탐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대 때, 하이데거의 시대 때 사람들이 형이상학을 긍정하고 있는데 하이데거가 봤을 때 진정한 주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새롭게 불을 당겨야 할, 다시 불을 지펴야 할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의 재계에서는 자신들이 면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의 이야기는 제가 밑에 실어놨고요. 형이상학이 부활했다면 당연히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존재를 묻는 게요. 근데 하이데거는 이거죠. 너네가 형이상학을 부활한 거를 긍정하고 그거를 너네 공이라 치고 있는데 야, 왜 너는 이런 존재를 둘러싼 엄청난 힘든 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거로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물음, 존재에 대한 물음이죠. 분명히 어떤 하나의 의미의 물음이 아니다. 그 물음은, 존재에 대한 물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숨가쁘게 몰아대며 연구를 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후로는 실제 탐구의 주제가 되는 물음으로서는 침묵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거. 자, 존재에 대한 물음은요, 임의적인 물음, 뜬구름 잡는 물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숨가쁘게 몰아대면서 연구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존재라는 문제가요. 근데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이데거가 봤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에 관한 연구 이후로는 이 존재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존재를 문제 삼고 존재를 묻고 존재가 뭔지를 밝히려고 했지만 그 이후 철학자들을 봤을 때 하이데거가 봤을 때 존재를 문제로 삼지 않은 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 위에서 철학을 펼쳐나갔을 뿐이지 존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존재를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 물음은요, 실제 탐구 주제가 되는 물음으로서는 침묵해버린 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요. 자, 그 두 철학자가 이렇게 놓은 것은 여러 변경과 덧칠 속에서도 해겔의 대논리학에까지 견지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가요, 여러 변경과 덧칠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해겔의 대논리학에까지. 그러니까 해겔은 존재를 탐구의 주제로 묻지 않고요, 단순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전제한 겁니다. 해겔의 존재론은. 그래서 해겔은요, 대논리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순수 존재는 단지 순수한 추상이고 따라서 절대 부정적인 것, 즉 직접적으로 보면 무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왜 존재를 무와 동일하다고 말했냐면 간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있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을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향, 내 정치색, 이런 취향이 없어야 돼요.
나의 캐릭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근데 벌써 연예인들을 보면 정치색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존재가요, 어떠한 개념화되고요, 정의되고요, 존재 속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존재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존재는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도 있고, 사물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유인물도 있잖아요. 이 모든 건요, 너무나 다르지만 있음 안에서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있음은요,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헤겔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에 관한 사유를 그대로 끌고 와서 순수 존재는 무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것을 헤겔은 그냥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 그 두 철학자가 비록 단편적이고 첫 번째 시도에서긴 하지만 최대의 긴장된 사유의 노력 속에 일찍이 현상에서부터 획득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자, 진부한 것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야, 존재 물을 필요 없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다 말했잖아. 아니, 존재가 보편적인데 그럼 보편적인 것을 정의하면 제한되잖아. 그럼 존재는 정의할 수 없어. 그냥 보편적이고 존재는 가장 내용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존재에 대한 물음 자체가 되게 진부해진 거예요. 물을 필요 없어. 이해가시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다. 존재 해석을 위한 그리스식 단초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독단적인 경향이 형성되었다라는 거. 그리스식 단초의 토대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에 대한 탐구, 그들의 존재론이에요. 자, 이러한 토대 위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라는 토대 위에서 독단적인 경향이 형성되었는데요. 어떤 경향이냐? 야,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불필요해. 이런 독단적인 경향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에 대한 물음을요, 소홀히 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하나의 독단이 생겨버렸어요. 필요 없어. 야, 존재의 물음 그거 안 물어도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말했잖아. 존재는 보편적이고 내용이 없는 거잖아. 야, 그거에 대해서 더 물을 게 있어? 정의도 못 하는데? 자, 이런 독단이 생긴 거예요. 자, 사람들은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 없는 개념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존재 개념은 그것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 정의의 시도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이거는. 연예인이 간단합니다. 연예인이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예를 들어서 양적인 것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없는 건가요? 분명히 있거든요. 슬픔은 없나요? 그러니까 존재가 무엇으로 규정이 돼 버리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어요. 보편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보편적이라면 내용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이 없다.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존재 개념은 그것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정의 시도도 거부해야 돼요. 거부되면 규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 따라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은 또한 어떠한 정의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존재를 어떠한 것으로 정의해버린 그건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자인 거지. 자, 모두가 다 그 개념을, 존재 개념을 항상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개념이 그때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그 개념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존재동사가 없죠. 존재동사를 우리가 표현하면 조사로 표현해요. 뭐뭐는 뭐뭐이다. 이 조사로 표현하는데 그 인도 유럽어적 언어들을 보면 전부 존재동사 가지고 있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뭐 에세 동사, 자인 동사, 비동사, 에트르 동사, 그리스 에이나이 동사 이런 존재 동사를 다 갖고 있죠. 근데 그들은요 존재 동사를 그냥 사용해요. 아무 문제 없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모두가 다 그 개념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하고 있는 게 명시적인 이해가 아니라 어렴풋이 이해하는 거예요. 존재 동사 존재? 이해하지. 어렴풋하게. 자, 그래 제가 써놨는데 Himmel ist blau, ich bin froh. 하이데거가 이런 예를 적어놓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Sky is blue입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해. 하늘은 푸르다. 근데 이거를 하이데거 철학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은 푸르게 존재한다예요. 나는 기쁘게 존재한다예요. 이거 서양인들은 그냥 이해하겠죠. I am happy. Sky is blue. 이해하지. 하이데거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를. 자, 따라서 은닉되어 있으면서 고대의 철학함을 동요 속에 몰아넣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동요 속에 몰아넣었죠. 존재란 뭘까? 그 속에 붙들어 놓았던 그것이 일종의 태양과 같은 자명성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묻는 사람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방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해서 문책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통해서요. 존재가 가장 보편적이고 내용 없는 개념이다라는 게 아주 자명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방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문책받아요. 야, 가장 보편적이고 내용이 없는데 그걸 물어서 뭐해? 규정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존재는 질문될 필요가 없다는 선입견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자명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스스로에게 밝다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풀었으면. 근데 독일어로도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게 자명성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명한 게요.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죠. 태양은 어두운 겁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가장 밝은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태양을 맨눈으로 못 봐요.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눈이 멀 겁니다. 태양은 뭐예요? 가장 밝은 게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겁니다. 똑같아요. 자명하다는 건요. 가장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그러한 선입견, 존재에 대한 선입견들을 자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 어쨌거나 근데 세 가지 논의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 선입견들은 존재에 대한 물음이 불필요함을 끊임없이 새롭게 강조하고 퍼뜨렸다는 거. 이 선입견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위에서 형성된 선입견인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는 보편적이면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자, 이러한 그리스식 단초의 토대 위에서 선입견이 생겨난 거죠. 야, 존재 물을 필요 없어. 자, 그 선입견들은 그 뿌리를 고대 존재론, 이제 아시겠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에 그 자체에 두고 있다는 거. 이 존재론은 다시금 존재론적 근본 개념들이 거기에서부터 자라나온 그 토양,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토양과 관련지어서 볼 때 특히 그 범주 및 그 범주의 완전성에 대한 증명의 합당성과 연관지어서 볼 때 오직 존재에 대한 물음이 먼저 해명되고 대답된 그 실마리에서만 충분하게 해석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죠.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선입견은요. 존재에 대한 물음이 불필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퍼뜨렸죠. 헤겔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를 논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자, 이러한 선입견은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인 그리스 존재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그리스의 존재론은요. 자신의 연구, 존재와 시간이라는 연구를 통해서만이 충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오만하지만 이게 진행해 나가면 나갈수록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 훌륭하다. 근데 그들의 연구 바로 밑에
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 나의 연구가 있다. 이렇게 나가요,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범주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는 뭐냐면요, 있는 것을 포획할 수 있는 최고의 유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있는 거는 존재자입니다. 참 이게 지금 설명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와 구별되는 범주를 말해요. 그거를 실존 범주라 말하고요. 자신의 범주를 실존 범주.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는 범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는 뭐냐면 있는 것을 붙잡는 건데요. 물리학적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유개념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 우리 눈앞에 있는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유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유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리히트와 원숭이는 종은 다르지만 동물이라는 유는 같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개의 범주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 이러한 범주가 도출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러한 우리 눈앞에 있는 대상, 물리학적인 대상을 해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의 유개념인 범주는 그리스의 존재론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이러한 범주도 하이데거의 연구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입견들의 논의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할 필연성이 분명해질 정도로만 그 선입견들을 논의하려고 한다는 거. 이러한 선입견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존재에 대한 물음이 불필요함을 끊임없이 새롭게 강조하는 선입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존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선입견인 거예요. 존재가 가장 보편적이다. 존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존재가 무엇으로 규정되면요, 존재는 보편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을 통해서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에 대한 이해는 사람이 존재자에게서 파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마다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책을 말하죠. 이미 책의 존재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아퀴나스 시닥대전에 나와 있는 그것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존재의 보편성은 유의 보편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존재는 존재자가 유와 종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분류 파악되는 한 존재자의 가장 윗단계의 지역을 한계 짓는 것은 아니다. 존재는 유가 아니다. 존재의 보편성은 모든 유적 형태의 보편성을 넘어선다 라고 말하죠.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에이도스입니다. 자, 이거는요, 형상 또는 모양을 뜻해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종이 다르다라는 건요, 우리 한문으로는 시종자인데요, 그리스어로는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종적 차이는 뭐냐면 형상적 차이를 말합니다. 원숭이와 리히트는 종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상적으로 다르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류로 번역되는 단어는요, 게노스이고요, 자손, 민족, 유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무리 류자예요. 무리. 자, 유적 보편성이란 쉽게 말해서요, 원숭이, 인간, 새, 강아지의 종적인 차이점을 제거하면 동물이라는 유로 환원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책, 컴퓨터, 핸드폰의 종적인 차이점을 제거하면 사물이라는 유로 환원될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유적 보편성은 뭐냐면 차이를 제거한 보편성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유적 보편성은 뭐냐면 차이를 제거한 보편성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유라는 건 모든 종적인 차이를 제거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이죠. 유적인 보편성은요. 근데요, 존재라는 건요, 모든 종적인 차이를 갖는 모든 존재자를 포괄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원숭이와 리히트의 종적인 차이를 제거하면 동물이라는 유로 하는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차이점을 제거해서 유로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원숭이와 인간은 존재의 측면은 같습니다. 차이를 제거하지 않아도 차이를 가지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존재 속에서. 자, 그겁니다. 자, 유적인 보편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이데거가 말하죠. 존재는 유의 보편성이 아니다라는 건요. 차이를 제거한 보편성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모든 유적인 보편성을 뛰어넘는다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어떠한 존재자의 가장 윗단계를 한계짓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라는 건. 자, 그래서 모든 유적 형태의 보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존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요. 차이를 제거한 보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내포한 보편이죠. 그래서 존재는 유가 아니에요. 유적인 보편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도 있는 것들의 하나의 유일 수 없다고 말해요. 형이상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존재는 중세 존재론의 지칭에 따르면 일종의 초월자이다. 그러니까 유적 보편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초월자인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는 거니까 넘어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존재는 뭐냐면 초월자고요. 트란센덴스고요. 신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초월적 보편의 단일성을요. 자, 존재의 보편의 단일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사태 내용적인 최고의 유개념의 다양성과 대비시켜 유비의 단일성으로 인식했다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이 존재라는 걸 유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적 보편성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비의 단일성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좀 어려운데요. 자, 사태 내용적인 최고의 유개념이죠. 자, 이거는 범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태 내용적으로 번역된 독일어는요. 이런 독일어인데요. 이는 실질적인 으로도 번역 가능해요. 실질적인. 사태의 내용적이니까 실질적이다라고 번역이 가능하겠죠. 자, 앞서 하이데거는 그리스 존재론을 최대의 긴장된 사유의 노력 속에 일찍이 현상에서부터 획득한 것이라고 말하죠. 현상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것으로부터 존재를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거기에서부터 최고의 유개념, 즉 범주가 탄생했기 때문에 사태의 내용적인, 즉 실질적인 최고의 유개념의 다양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범주를요. 자, 근데요. 존재는 뭔가 하면요. 유적 보편성이 아니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뭐라고 했냐면 유비의 단일성이라고 했어요. 다릅니다. 존재를 다르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왜냐하면 존재는 종적 차이를 갖는 모든 존재자를 포괄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유적인 보편성은 종적인 차이를 제거해야 되지만 존재의 보편성은 유적인 차이를 가진 채로도 모든 존재자를 포괄할 수 있어요. 저와 핸드폰과 컴퓨터는 종적으로는 다르지만 존재 속에서는 포괄될 수 있어요. 차이를 간직한 채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최고의 유개념, 실질적인 최고의 유개념인 범주의 다양성과는
존재를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걸 유비의 단일성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자, 그게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맛이 건강하다. 몸이 건강하다. 정신이 건강하다 해서 자, 건강하다는요. 각각의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다르죠. 맛이 건강하다. 정신이 건강하다. 몸이 건강하다.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유비적으로 유사하게 단일하죠. 나 너 참 머리가 건강하다. 네 정신이 건강하네. 맛이 참 건강하다. 근데 다르지만 유비적으로는 단일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가 이렇게 유비적으로 단일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건강하다로 설명드렸는데 존재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하늘은 푸르게 존재한다. Sky is blue. 나는 기쁘게 존재한다. I am happy. 라는 문장에서 있다는요. 유비적으로 단일해요. 하늘이 푸르다와 나는 기쁘다는 뭔가 달라요. 근데 존재 측면에서는 유비적으로 단일해요. 그죠? 자, 이 발견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존재론적 물음제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의 문제입니다. 결국 존재의 문제를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토대 위에서 제기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플라톤은 여러 대화편에서 존재자들은 모두 있음 자체를 나눠받음으로 있다고 설명해요. 이거를 분유라고 설명하죠. 나눠받음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유비의 단일성과 별반 다르지 않죠. 위에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존재가 유비적으로 단일하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토대 위에서 제기했다고 말하는 건요. 플라톤은 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천상으로부터 출발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지상으로부터, 현상으로부터 출발했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토대 위에서 제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플라톤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시죠? 자, 그러나 그 역시도 이러한 범주적 연관의 어두움을 밝혀 보이지는 못했다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를요 유비의 단일성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양과 질의 범주는요 모두 있음 속에서 유비적으로 단일하죠. 근데 어째서 전혀 연관이 없는 양과 질의 범주가 유비적으로 단일한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중세 존재론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토마스 학파 또는 스코투스 학파의 방향 내에서 다양하게 논의했지만 근본적인 명확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아퀴나스는 존재의 일원인으로서의 신을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 좀 얘기했죠. 스코투스는 존재가 신과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은 신에게 의존하지만 존재 개념은 피조물과 신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한 거예요. 스코투스가.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왜 그런가를 설명 안 했어요. 그냥 그렇다. 한쪽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한쪽은 존재는 신과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 그걸 설명 못했어요. 중세 존재론도요. 자, 그리고 마침내 헤겔이 존재를 무규정적인 직접적인 것 앞서 읽어봤죠. 자,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그의 규정을 그의 대논리학의 모든 범주적 설명의 밑바탕에 놓았을 때 그 역시 고대 존재론과 동일한 시각 안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라는 거. 단지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사태의 내용적인 범주의 다양성에 마주한 존재의 통일성의 문제를 포기해버린 점이 다를 뿐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야,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가 왜 유비적으로 단일한가를 막 밝혀보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헤겔은 뭐냐면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단일해. 순수 존재는 그래도 무와 같아. 유비적으로 단일한 이유? 그건 모르겠는데
별로 의미 없어. 그걸 해서 뭐해? 그걸 찾아서 뭐해? 순수 존재는 그냥 무와 같은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탐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헤겔은 그냥 그걸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밝히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넣어놨거든요. 존재에 대한 설명, 헤겔이요. 따라서 사람들이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개념이 가장 명확한 개념이고 더 이상 어떠한 논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어두운 겁니다. 존재가 너무 자명하죠, 여러분은. 스카이 이즈 블루. 하늘이 푸르게 존재해. 나는 I am happy. 나는 기쁘게 존재해. 너무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게 오히려 맹점인 거예요.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란 건 가장 어두운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선입견입니다.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 사람들은 존재 개념의 보편성에서부터 이와 같은 귀결을 끄집어냈다라는 거. 자, 존재는 정의될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존재가 보편적이려면 정의되면 안 됩니다. 자, 보편적이기 때문에 정의될 수 없어. 자, 이런 귀결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블레즈 파스칼의 각주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What is the being?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요.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죠. being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미 is,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존재에 대해 물으려면 이미 존재를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스칼은 존재란 개념은 설명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해가 진짜 무슨 말인지. What is the being? being이라는 걸 탐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존재를 묻는데 이미 그 존재를 묻는 질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존재 동사를 쓰고 있어요. is를. 그래서 존재는 부조리에 빠지지 않고는 탐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될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으니까. 자, 순환 논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이제 이후에 자신의 논의를 이야기할 때 순환 논증이란 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고전적인 의미에서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할 때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자,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귀결이다. 만약 정의가 가장 가까운 유와 종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란 말이다. 이거 번역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새롭게 번역했는데요. 자, 존재는 정의될 수 없죠. 정의라는 것이, 존재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유나 종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존재는요, 앞서 살펴봤듯이 유적인 보편성을 넘어서죠. 정의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를요, 유와 가장 가까운 유와 종적인 차이에 의해서 무언가를 정의할 수 있다면 존재는 유와 종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적 보편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는 정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이라는 유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그 유 속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적인 차이에 의해 정의되죠. 저는, 리히트는요. 근데요, 존재는요, 이런 걸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는 유적 보편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최근 류와 저랑 가장 가까운 류는 동물이죠. 종차, 그 류 속의 종차는 저는 호모사피엔스죠. 자, 이거에 의해서 무언가를 정의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존재는요, 유적인 보편성을 넘어서요. 그럼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 파악될 수 없다. 존재에는 어떤 다른 본성이 덧붙어질 수 없다. 존재는 거기에 존재자가 서술되는 식으로 규정될 수 없다. 존재는 정의상 더 고차의 개념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고 하위의 개념들에 의해서 서술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류와 종차에 의해서도 정의될 수 없으니까요. 존재는요. 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유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시죠? 이제 이 리히트라는 존재자는요, 류와 종차로 정의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은 류와 종차로 또 적용될 수 있어요.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존재는요, 류와 종차로 정의될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 이거는 뭐 인간, 동물, 사물 모든 겁니다. 이거는 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 근데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류와 종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어요.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존재자를 탐구하는 건 여러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 학문. 과학도 이런 학문이겠죠. 과학은 존재자를 대상으로 하죠. 첫 번째 강의에서 들으셨듯이 수학과 같은 학문이 있는 것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자신의 학문을 펼친다 이렇게 설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학은 1이라는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해요. 원이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죠. 존재를 묻지 않죠. 이해가시죠? 자, 조금 더 앞질러 말하자면요. 인식론의 대상들이에요. 존재자는요. 자, 인식론은 뭔가 하면요. 과학도 인식론, 수학도 다 인식론이에요. 사실 역사학도 인식론이고요. 인식론은요, 대상을 눈앞에 세워서 그것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을 뜻해요. 근데 존재는 인식론으로 밝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이데거의 이전까지의 모든 철학자들이 존재자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눈앞에 세우고요. 아, 인간의 존재는 영혼이네. 레스 코기탄스네. 생각하는 사물이네. 심지어 사물이죠.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때조차 인간을 눈앞에 세워서 과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존재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뭐라 표현하냐? 건너뛰어졌다고 표현해요. 그들 모두 건너뛰었다. 존재를 건너뛰었다. 존재를 건너뛰고 존재자를 탐구했다. 그들은. 그래서 존재는 존재자로서는 개념 파악될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존재가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귀결되어 나오는가? 앞서 말했듯이요. 존재는 정의될 수 없고 존재는 보편적이어서 정의될 수 없고 존재를 정의하기 위해선 존재 동사를 이미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 존재가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귀결되어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귀결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존재는 규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요.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은 아니다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철학자들은 이래서 존재는 탐구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면 하이데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귀결되어 나오는 건 이런 그러면 존재가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하이데거가 봤을 때는 존재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야. 너네는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식론적으로 접근한 것뿐이야. 잘못 접근한 것뿐이야. 다시 말해서 존재는 존재자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나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눈앞에서 해서 과학적으로 눈앞에서 사물처럼 분석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이데거는. 이해가시죠? 자, 그러기에 나름대로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정당한 존재자의 규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그 자신의 토대를 고대 존재론에 두고 있는 전통 논리학의 정의, 이 존재는 적용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범주를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는요, 물리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유개념이에요.
물리적인 것에 포괄할 수 있는 유계면, 다시 말해 존재자를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는 유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범주는요, 존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훌륭한데 나의 실존 범주 위에서만 가능해, 이렇게 나간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존재의 정의 불가능성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물음을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모든 인식함에, 발언함에, 존재자에 대한 모든 개개의 행동관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개개의 관계 맺음에 존재는 사용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그 표현은 아무 문제 없이 이해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인식함에, 발언함에 나오죠. 근데 첫 번째에서 보셨듯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자, 우리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라 특정할 수 없는 알미지만 분명 우리는 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이 이해돼요. Sky is blue, I am happy.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자, 누구나 하늘은 푸르게 존재한다, 나는 기쁘게 존재한다 등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은 단지 모리에성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은 푸르게 존재한다, 나는 기쁘게 존재한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는요, 이런 평균적인 이해 있죠. 명확한 이해가 아니라 모호한 이해는요,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자, 그것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대한 그 모든 태도와 존재에 대한 선언적으로 하나의 수수께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존재에 대한 이러한 모든 태도, 이해하고 있어. 뭔데?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해는 하고 있어. 어렴풋하게. 이러한 이해,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 이러한 태도는 존재에 하나의 수수께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자, 이거는 존재라는 것에 하나의 수수께끼가 놓여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요. 자, 우리가 각기임이 하나의 존재 이해 속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동시에 존재의 의미가 어두움에 쌓여 있다는 이 사실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해야 할 근본적인 필연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절의 목표가요, 존재 물음의 필연성, 왜 이게 다시 존재의 물음이 물어져야 하는가, 이거를 드러내려고 했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선입견 끝에 하이데거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존재 이해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존재의 의미가 어둠 속에 쌓여 있어. 그럼 던지지 말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은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해야 할 근본적인 필연성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거, 우리의 태도가. 이해가시죠? 자, 철학의 근본 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존재라는 개념과 연관지어서 자명성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절차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명한 것, 그리고 그것만이, 즉 통속 이성의 비밀스러운 판단이 분석론의 분명한 주제이고 주제로 남아 있어야 하니 말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명성, 제가 말씀드렸죠. 맨눈으로 우리는 태양을 못 봅니다. 태양은 가장 밝은데 가장 어두워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그리고 통속 이성은요, 일상적인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말하고요, 칸트가 말한 겁니다. 그 통속 이성의 비밀스러운 판단은요,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말해요. 근데 이런 통속 이성의 비밀스러운 판단은요, 통속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칸트는 뭐를 문제 삼은 거예요? 이러한 통속적인 이성의 비밀스러운 판단을 문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속적이니까요.
통속적이라는 건 일상적이라는 뜻이고요. 일상적인 것은 우리 문제 삼지 않아요. 칸트는 뭔가요? 철학자의 의무는 뭔가요? 자명한 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존재는 가장 자명한 대상이었죠. 자명한 것이었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잇따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뭔가요? 칸트의 정신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이데거는 뭐를 문제 삼아야 돼요? 자명한 것. 그 자명한 것이 뭐예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를 문제 삼는 겁니다. 왜요? 자명하잖아요. 자, 이런 선입견들에 대한 고찰은 동시에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즉, 존재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대답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물음, 존재의 물음 자체가 어둡고 갈피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존재가 보편적인데 물어야 돼? 갈피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물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1절을 쓴 겁니다. 따라서 존재의 물음을 다시 제기한다고 함은 우선 일단 물음 제기를 충분하게 정리 작업함을 뜻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답만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존재 물음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기 이전에 존재 물음의 제기함을, 제기란 말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독일어 동사로 슈텔렌인데 이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물음의 제기는 존재 물음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보이게. 자, 그래서 대답 이전에 존재 물음의 제기를 우선적으로 정리 작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물음 제기를 충분하게 정리 작업한다라는 건 지금 1절에서 어느 정도 존재 물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존재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필연성을, 존재 물음의 필연성을 설명했다면 자, 물음 제기를 충분하게 정리 작업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거는 2절에서 할 그 존재 물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변태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이런 겁니다. 물음의 구조를 막 분석해요. 하이데거가 다음에 물어지고 있는 것, 물음이 걸리는 것, 물음이 깨하고 있는 것, 이런 물음의 구조를 분석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면 다음 절을 예고하면서 끝내는 거죠. 네, 1절은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